안녕하세요. 특별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얼핏 보면 평범한 저희 가정엔 하나의 비밀이 있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났다고 하죠. 하지만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을 겪은 저희는 가끔씩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둘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은 없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름도 장미라고 지었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나 예쁜 이름을 지어준 엄마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티 없이 맑고 예뻤던 제 동생과도 같았던 미정이를 떠올리면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저한텐 원래 남동생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난 뒤 아주 예쁜 여동생이 생기게 됐죠. 저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준 운명의 남자는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던 시절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시댁은 충청도에서 농사와 소를 키우고 사는 분들이셨어요. 처음 갔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할 정도였답니다. 워낙 말이 없던 시부를 보고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던 신우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새언니, 긴장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표정 변화가 없으시거든요.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새언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긴장한 저를 보고 신우가 안심을 시켜주려고 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부는 저한테 인삼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술은 좀 하는 편인가 모르겠네. 즐겨하는 편은 아니고 한두 잔 정도만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그거 참 좋은 자세네. 자, 한 잔 받어. 내가 직접 담근 6년산 인삼주야. 좋은 거니까 한 잔 해요. 아휴, 이렇게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날 꺼내려고 담근 거니까 마셔요. 우리 집안 예비 며느리가 마시는데 내가 아깝겠어? 이거 한 통 다 마신다 해도 내가 아깝지가 않아. 시간이 좀 지나자 시부와 편하게 대화하게 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전 긴장했던 마음도 다 풀렸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남편과 같이 어린 시절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가족 사진에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아, 그게 내 남동생이야. 남동생? 오빠 여동생만 있는 거 아니었어? 원래는 둘째 남동생이 있었어.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탔다는 말에 문제아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로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착한 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호기심에 탔던 오토바이로 안타깝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한동안 엄청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안 가더군요. 동고동락하던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하나뿐인 여동생을 끔찍하게 아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신우는 대학생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신우가 늦게 귀가하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늘 신우한테 자주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밖이야? 아, 오늘 같은 동아리 사람들이랑 술 한잔 했어. 넌 여자애가 겁도 없이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집을 가? 얼른 집으로 가. 처음엔 남편이 신우를 과하게 단속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워낙 뉴스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남편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생을 2번이나 잃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이었죠. 그러다
저희가 2층 주택을 구해서 신혼집을 계약했는데 그때도 남편의 여동생 사랑은 끝나질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신우가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회사 입사 전에 신우는 자취방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워낙 평소에도 셋이 잘 놀았기에 신우가 취업한 회사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 성격이 애교가 많아서 그런지 절 친언니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우가 자취를 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취방을 보고 온 신우는 지친 목소리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한테 지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서울에는 집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등 붙이고 살만한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살만한 곳이 없어요? 집이 깔끔하고 괜찮으면 월세가 비싸고 월세가 저렴하면 집이 엄청 외진 곳에 있어요. 심지어 전세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다니까요. 저 그냥 충청도에서 부모님이랑 농사나 지을까 봐요. 신우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 정착하기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신우 거취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워낙 여동생 같던 신우라 저희와 같이 사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죠. 저희 부부의 제안에 아가씨는 놀란 눈으로 절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저 정말로 같이 살아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뭘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가 아가씨한테 집 구해줄 능력은 없어도 방 한 칸 내줄 정도는 충분해요. 그렇게 신우는 저희 부부의 도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신우랑 친해도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전 신우와 같이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편하고 좋았죠.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도 신우가 곁에서 절 많이 챙겨줬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내니까 정말 자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땐 신우가 집안일을 도맡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혹시나 거실 바닥에 무턱대고 앉으려고 하면 꼭 잔소리를 하면서 신우가 말했습니다. 새언니, 바닥에 그냥 막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출산한 여자 몸은 관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석에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끄떡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멀쩡하다고 속까지 다 멀쩡한 거 아니에요, 언니. 안 되겠다. 내가 거실에 깔아둘 카페트라도 사야겠다. 신우는 그 당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절 정말 누구보다 아껴줬습니다. 그러면서 물돈을 따뜻한 물을 끓여두고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어요. 저 이제 내려갈게요. 여기 새언니 마실 물도 끓여놨으니까 따뜻한 물 마셔요. 그런 건 언제 또 했어요? 하여튼 아가씨 손 빠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애기 젖병까지 다 세척해 놓은 거예요? 손에 물 닿은 김에 다 했어요. 얼른 새언니도 쉬어요. 이야, 아가씨 손이 야무져서 시집가면 정말 잘 살겠다. 그러니까요. 저 데려가는 남자는 로또 탄 거라니까요. 저 정말 내려갈게요. 푹 쉬어요. 신우의 배려에 정말 편안했답니다.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도 저희가 신우와 잘 지내니까 안심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전화하실 때마다 시모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자주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땐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고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미정이랑 셋이 잘 챙겨 먹어. 많이 보냈으니까 부족하진 않을 거야. 어머님, 또 보내셨어요? 거기서 아버님이랑 같이 드시지. 뭘 그렇게 보내세요.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보내야지. 김장김치도 같이 보냈으니까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챙겨 먹어. 시모는 아무래도 신우와 저희가 같이 지내서 그런지 음식을 보내도 꼭 손 크게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셋이 고기를 구워 먹고도 남을 양을 먹었어요. 정말 한 가족이나 다름없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신우와 같이 지냈을 때쯤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저와 남편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신우이는 만나는 남자친구라면서 한 남자와 같이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남편이 악수를 내밀면서 인사를 하자 신우의 남자친구도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입니다. 아, 네. 미정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공무원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약소하지만 이거 선물입니다. 남편과 인사를 하고 곧이어 절 보더니 들고 온 종이 가방을 저한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아,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아니에요.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때 신우 남자친구가 사온 건 술이었습니다. 고급 술로 보이길래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마시라고 제가 술과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과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서로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저는 옆에서 신우와 신우의 남자친구를 지켜봤죠. 그런데 신우 남자친구는 남편이 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마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신우 남자친구를 보면서 넌지시 물었어요. 혹시 담배 펴요? 네? 아니요. 전 군대에서도 담배 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나도 담배는 안 피긴 하는데 요즘 대부분 담배를 피니까 담배 필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근데 왜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아, 그게 늦은 시간인데 제가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은 신우 남자친구가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날 정말 밤 10시가 넘도록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같이 있는 내내 예의 바른 모습에 놀랐어요. 신우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신우가 남자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오빠, 내 남자친구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생긴 게 나보다 좀 부족하지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 뭐? 오빠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더 잘생겼거든? 뭐야? 너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보, 해명 좀 해줘. 내가 더 괜찮지? 갑자기 둘이 대화를 하다 남편이 안 되겠는지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묻더군요. 그래서 전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당신보다 훨씬 낫거든요? 예의도 바르지, 얼굴도 훈훈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던데. 나나 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줄 알아. 뭐야? 정말 당신 그렇게 생각했어? 신우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저희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 준 걸 보니까 신우는 그 남자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그 남자를 3년 정도 만났어요. 저희 집에 2년 차쯤 처음 인사를 온 뒤부터는 충청도에 계신 시부모와도 왕래하면서 지냈더군요. 한 번은 결혼 전이었는데도 명절에 인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부는 신우 남자친구가 왔을 때 익숙한 듯이 반기면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왔어. 얼른 들어와. 시부가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길래 전 시모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가씨 남자친구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자연스럽게 인사하네요. 아, 저번에 내려와서 소유어물도 주고 똥도 치우다 갔어. 네? 정말요? 나도 깜짝 놀랐어. 시모는 신우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시모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 예비 처가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간단한 일도 아니고 축사에서 똥까지 치웠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 아무 문제 없이 신우가 결혼까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우가 연애 4년 차쯤 됐을 때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출근 시간인데 신우가 대문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길래 전 신우를 부르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 출근 안 해요? 왜 문 앞에 서 있기만 해요? 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져서요. 왜요? 무슨 걱정인데요? 무슨 일 생겼어요? 그게 사실 명훈이 오빠를 계속 만날지 고민돼서요. 갑자기 왜요?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신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귀를 기울이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고개를 내젓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저랑 만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걱정 마세요. 에이, 아가씨, 은근 싱거운 구석이 있네요. 연애가 다 그런 거죠, 뭐. 혹시 헤어져도 남자 많으니까 걱정 말아요. 알겠죠? 그럼요. 고마워요, 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신우는 그렇게 먼저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신우는 정말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보면 무슨 할 말이 있는데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피하려는 신우를 붙들고 단호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할 말 있어요? 있으면 그냥 지금 다 털어놔요. 혼자서 꾹 담아두고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요. 언니, 지금 말고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은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신우가 참 이상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지금은 말 못하겠다는 신우를 닥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가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절 보면서 말하더군요. 저 명훈이 오빠 만나고 올게요. 데이트 가는 사람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그날 유독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던 신우가 집을 나선 뒤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나간 뒤 갑자기 신우가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저와 남편은 신우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결국 신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전화를 받은 신우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러더니 신우에 대해서 묻는 남편한테 황당한 답변까지 하더라고요. 어제 만나고 헤어졌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뭐? 어제? 너희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얘기 못 들으셨구나. 저희 헤어졌어요. 뭐야? 언제 헤어졌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아무 사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좀 부담스럽네요. 끊을게요. 퉁명스럽게 말하더니 남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어제 헤어졌어도 4년이나 만났는데 같이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의 태도에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그 후 계속해서 신우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제 연락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전화기를 꺼놓을 때도 있었고 켜져 있는 상태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말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아가씨가 문자를 보기나 하는 건지 답장이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신고라도 하자.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가씨한테 한 통의 문자가 남편 휴대폰으로 온 거예요. 오빠, 말없이 와서 미안해. 지금 지방에 기숙사 있는 직장 구해서 일하고 있어. 여기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돈만 좀 벌고 갈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는 아가씨 문자에 저와 남편은 벙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걸어서 회사는 어딘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또 신우 전화기는 꺼져버렸어요. 그 후 7개월 동안 가끔 신우한테 연락이 왔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가씨가 마음 정리가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와 달리 어느 추운 겨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한밤중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물어봐도 답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그냥 무시하려는데 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터폰으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남편과 같이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하얀 포대기에 감싸있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세상에, 여보, 여기 아기가 있어. 뭐라고? 여보, 포대기 안에 뭐 있는 것 같아. 좀 꺼내봐. 종이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포대기 안쪽에 있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펼쳐보니까 포대기에 있던 건 편지였어요. 편지 맨 위에 있던 걸 보니까 누가 썼는지 알겠더군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습니다. 남편이 큰 길까지 뛰어가서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들어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엔 지난 1년 동안 신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남편과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바로 편지에는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언니, 오빠, 저 미정이에요. 저 사실 명훈이 오빠랑 결혼하려고 예식장까지 알아봤었어요. 새언니랑 오빠한테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이 관계에 확신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다가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제가 임신 4개월째라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애를 낳을지 말지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날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그 손을 잡았는데 저는 그동안 신우가 저한테 하려다가 못했던 말들이 뭐였는지 편지를 통해서 전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신우는 헤어지려던 순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들은 남자친구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놈한테 완전히 처절한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신우는 그놈이 살던 자취방에서 임신 8개월째가 되도록 거의 착취를 당하고 있던 겁니다. 편지에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명훈이 오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고 내가 모아둔 사천도 뺏어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6천만 원이나 받았고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끝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내가 더 이상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날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돈이 없는 나한테 막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서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편지만 봐도 그동안 신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제가 다 힘겨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나쁜 놈은 살던 자취방이 계약이 끝나면서 신우를 내쫓았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서 신우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꼴을 봐라. 내가 돈이 있게 생겼냐? 나도 고시원 들어갈 거니까 너도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세상에 이런 말을 만삭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겁니까? 빚더미에 있던 신우가 만삭인 몸으로 어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신우는 숙박업소부터 찜질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 없다고 고시원 가겠다고 했던 놈 SNS에 좋은 집을 얻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는 신우의 편지에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지어 신우는 카드빚과 대출 독촉 문자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라 제대로 된 방 한 칸도 구할 수 없던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의 편지에는 저희를 더 무섭게 만드는 무서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어. 사람한테 제대로 당하고 나니까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제 나한텐 희망이 없어. 그래도 내가 어렵게 지켜낸 내 딸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못난이 엄마 힘들게 사는 것보다 오빠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름은 장미라고 불러줘. 나처럼 이렇게 짓밟히지 말고 예쁜 꽃처럼 활짝 피라고 꼭 불러줘. 너무 미안해. 아마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부디 내 딸만큼은 나 같은 인생 살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 긴 편지에 그동안 신우가 혼자 감당했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찌나 가슴 절절하던지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우한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때 포대기에 있던 아이가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업고 마트로 가서 분유를 한 통 사왔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타서 급하게 아이한테 먹였어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던 아이가 젖병을 물려주니까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얼굴로 분유를 먹는 아이를 보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장미야, 어떡하니? 어떡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은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신고했지만 신우이는 결국 3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 처참한 심경이었어요. 신우의 빈소가 차려졌을 때 시부모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땅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모의 울음소린 듣는 사람마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실신할 정도로 울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난 이렇게 내 딸 못 보내.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이고, 미정아.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어서 나와 이거사.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추웠니. 난 내 새끼 숨통이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방에서 미련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미정아.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시모의 울음에 모두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떠난 신우의 영정사진을 보자 저는 남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가씨 어떡해? 이렇게 어떻게 보내? 장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복수하자. 그 자식 발 뻗고 사는 걸 어떻게 봐? 제 말에 남편은 주먹을 꾹 쥐고 울었어요. 그리고 신우 장례식 내내 온 가족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후 신우를 잘 보내주고 남편과 전 꼭 복수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장례가 끝나고 그놈이 일하는 곳 앞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튀어나와. 만약에 안 나오면 당장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한테 네 정체 까발릴 거니까 각오해. 그러자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어슬렁거리면서 회사 앞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그놈 모습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너 우리 미정이한테 무슨 짓 했어?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그래요? 남녀가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조선시대예요? 만나면 다 결혼하고 책임지게.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미정이가 죽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데 명훈이란 남자는 신우가 죽었다는 걸 몰랐는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니 제가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전 그놈 어깨를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가씨한테 같이 살자고 꼬셨다면서. 야, 임신 8개월에 만삭인 여자 길바닥으로 내쫓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차피 걔랑 잘 맞지도 않았어요. 걔도 그거 알고 나랑 헤어지려고 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만 열면 쓰레기 같은 발언만 하는 그놈의 말에 남편은 눈이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는 말에 남편은 그놈 싸대기를 날려버리면서 소리쳤습니다. 4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 동생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씨, 지금 쳤어요? 그래, 쳤다. 신고해. 어디 신고해봐. 너 그리고 우리 미정이 돈 싹 다 뱉어내. 너 같은 놈한텐 1원도 아까우니까 다 내놔. 내가 한 대만 맞아준 줄 알아요.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한 대만 더 치면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가 주겠다고 한 돈이에요. 내가 협박해서 뺏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바빠서 가볼 테니까 이런 일로 다신 찾아오지 마요. 정말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 버리는데 저런 놈을 신우가 4년 동안 믿고 만났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과 신우를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야 저승에서 신우가 편히 쉴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가 경찰한테 신우가 생전에 쓰던 휴대폰을 건네받았네요. 그런데 신우와 그놈이 둘이 나눈 문자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연인으로 보이지도 않고 꼭 빚쟁이처럼 문자를 보냈더군요. 빨리 돈 좀 보내. 1,000만 원만 보내봐. 지난번에 빌린 거랑 한꺼번에 줄게. 신우가 이 문자에 돈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답장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출이라도 받아봐. 내가 급한 불을 꺼야 먹고 살지. 너 아직 신용대출 한도 나오지? 500만 원만 더 보내봐. 대출을 독촉하는 그놈 문자에 아가씨는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추가 대출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돈에 눈이 먼 그놈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럼 사채라도 빌려. 너 나랑 같이 살기 싫어? 미혼모 될 거야? 지금 이게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나눌 수 있는 문자로 보여지십니까?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신우를 꼬셔놓고 완전히 돌변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난 남편은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 녹음도 전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건 정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 공론화시키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면 공무원 신분이니까 파면당할 수도 있고 녹음 내용 중에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정황도 나오는데 대화 들어보면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나눈 거 다 정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가씨 한 좀 풀어주세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저희 편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 증거들로 영상까지 만들었더군요. 저희는 그걸 들고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고소는 고소대로 진행했지만 사람 좋은 척하는 그놈의 실체를 꼭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놈이 일하던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 저는 김명훈의 실체를 밝힙니다 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다 본 윗선 공무원은 경악을 한 채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김명훈이란 인간의 실체입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사람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랏밥 먹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선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놈의 실체를 결국 다 까발렸고 김명훈이란 인간 쓰레기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됐어요. 공무원 사회가 좁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남편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전화기 밖으로 들릴 정도로 한 아줌마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뭔가 눈치챈 남편은 음성 녹음으로 시작했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미정인가 뭔가 하는 애오빠라는 사람이야? 누구신데요? 왜 다짜고짜 반말이시죠? 모르는 척 하시겠다. 나 명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왜?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쪽들이 우리 아들 직장에서 파면당하게 하려고 아주 쇼하고 다닌다며? 우리 아들이 네 동생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엄한 데다가 화풀이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명훈이한테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돈 우리가 줄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해. 명훈이 나중에 고위공무원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렇게 부탁할 테니 더 이상 공론하지 말고 덮어요. 돈 물어줄게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야, 뭐 이 삐리리야? 내 말이 지금 우스워? 이 땡땡땡아. 너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 지방 시의원이야.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아, 지방 시의원이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이 늘었네요. 어딘지 딱 알겠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이 행동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녹음?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네네, 그러시겠죠. 전 더 이상 통할 마음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으니까 그 아줌마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 직장 찾아가서 민원 제기하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니까 자기 남편도 피해볼 거 눈치챘던 거예요. 이 사연에 구체적인 지역명을 밝히면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신우와 그놈이 연애하면서 그놈의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전 인터넷으로 특정 의원을 찾게 됐고 그 지역으로 곧장 갔습니다. 갔더니 정장에다가 배지까지 달고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그쪽이 미정 씨 친오빠입니까? 그 사건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면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여기로 온 줄 알아요? 돈보다 사과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장난해요? 솔직히 말해서 죽은 사람 그렇게 갔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돈 줄 테니까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게 지방 시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개차반 같은 아들 키운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그 의원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말 안 통하는 가족들이네요. 내년에 지방선거 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선거운동 하십시오. 저희는 낙선운동 앞장서서 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꼭 제가 알게 해드릴게요. 남편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니까 그 의원은 할 거면 해봐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 일을 가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선 그 시의원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고 저희는 1인 시위도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첫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직 대화가 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좀 만나 뵈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대화요? 우리 얘긴 진작에 끝났어요. 그리고 높으신 양반이 저한테 왜 이렇게 굽신거립니까? 저번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경거망동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됐습니다. 더 들을 말 없습니다. 남편이 딱 전화를 끊은 순간부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 남편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시의원은 물론이고 그 아내까지 전화를 해대더군요.
그땐 아들까지 합세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국 그 아버지 전화를 받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주소 보낼 테니까 내일 2시까지 그쪽으로 오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2시까지 새 식구가 왔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그 시의원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우리 아가씨 있는 곳이에요. 사과는 우리가 아니라 아가씨한테 해야죠. 네? 아, 맞습니다.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 식구가 아가씨가 있는 곳에 대고 냅다 묵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참다 못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쇼들 하지 마세요. 묵념하면서 무슨 생각하려고요? 똥 밟았다고 생각하게요? 그리고 여기가 낙골당이지 태극기인가요? 묵념을 하게? 당장 무릎 꿇어요. 네? 무릎이요? 아, 그래도 제가 시의원으로 채통도 있고 무릎은 좀... 아, 그러세요? 그럼 전국이 아주 떠들썩하게 인터넷에 영상 올려볼까요? 네? 아주 유명한 의원으로 만들어줘요? 아, 아니에요. 합니다. 지금 하려고 했어요. 다들 무릎 꿇어. 자기 아들과 아내를 보면서 같이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까지 치더군요. 그래서 전 한술 더 뜨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20분이요? 나도 나이가 있는데 도가니 나가면 어떡해요? 아줌마, 지금 아줌마 도가니가 문제예요? 우리 아가씨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여요. 그런데 그깟 도가니가 문제냐고요? 제가 화를 내면서 소리치니까 시의원이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그깟 무릎이 문제야? 당장 사과드려.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유막론하고 제 아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저흰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전 옆에서 멀뚱하게 있던 그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의원님 아드님은 입이 붙었나 봐요?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건가요?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미안해야 정상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야, 김명훈, 너 당장 사과드려. 어서. 그러자 그놈은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란 인간한테 몇 대 맞았는지 볼이 빨갛더군요. 솔직히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격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파렴치한 가족들은 신우 낙골당 근처도 안 올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2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 식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남편이 시의원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장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셔야죠. 집안의 손자 아닙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아니요, 그 집안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대책 내놓으세요. 우선 그럼 우리 아들이 빌린 돈 1억, 소녀 양육비 3억에다가 위로금 1억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저희 집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남편은 우선 그렇게 장미 양육비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 5억을 보내왔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전 남자친구가 다니던 곳에 계속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 문제 있는 직원 어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그 상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파면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놈 엄마가 저한테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해왔더군요. 5억 받으면 다 끝낸다면서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납골당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면서요. 그 돈은 마땅히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었죠. 빌린 돈에 양육비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우리도 5억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끝까지 책임진다더니 아주 아들이 엄마 하는 걸 제대로 보고 자랐네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사는 내내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저희는 매년 떠난 아가씨 그리면서 지내야 하는데 돈으로 퉁치려고 그랬어요? 어디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고. 그 아줌마는 정말 5억을 주고 입 닦으려고 했던 건지 악을 쓰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 시의원이 출마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웃긴 건 정말로 당당하게 시의원 선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철면피로 살아야 배지 정도 달고 사는가 봅니다.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심지어 그 시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들 잘못인데 그 애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자식 일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더군요. 결국 그 사람은 낙선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남편하고 얼마나 얼싸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길고 긴 아가씨의 복수를 대신 할 수 있었죠. 저와 남편이 긴긴 복수를 하는 동안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법적인 자문까지 도와주신 김재성 변호사님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희 조카는 지금 5살이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도 아직도 저희는 아가씨를 잊지 못하고 삽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직도 매년 찾아오는 아가씨 생일마다 납골당을 찾아가십니다. 그래도 장미를 보면서 웃으시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금세 눈물이 고이세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네요. 워낙 밝고 성격 좋았던 아가씨라서 저희 조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이 장미를 키우면서도 꼭 아가씨를 닮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카를 데리고 아가씨 납골당에도 다녀왔어요. 동그란 눈망울로 엄마 사진을 보는 모습이 예쁘면서도 얼마나 가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장미가 이름처럼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키워보려고요.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건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제발 이 땅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부디 장미가 성인이 되어 있을 땐 안전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은 믿음 아닐까요? 선한 마음 이용하려 들지 말고 부디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장미 앞에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장밋빛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